의심이 많고 아이답지 않게 사색적인 성향의 데카르트는 10살이 되던 해에 예수회가 운영하는 기숙학교 플래시에 입학합니다. 1606년에서 1614년까지 8년 동안입니다. 이 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였는데 데카르트가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전 학문과 스콜라 철학을 배웠다는 것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향상 이 학교가 가르쳐주는 것이 마음에 들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중세적인 것들이 그에게 낡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일생을 두고 고마워했습니다. 모든 기초 학문을 질서 있게 가르치는 그 교육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아버지는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 플래슈를 졸업한 후에 데카르트는 푸아티에 대학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1616년에는 이 대학에서 민법과 교회법에 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데카르트의 아버지는 당연히 그가 법조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법조인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방법서설에서 그는 그 결심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선생님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자 나는 근로하는 공부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이나 세상이라는 큰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 외에는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 결심대로 1618년 30년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 입대하여 네덜란드로 갑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였던 마우리츠 판 오라니의 군대였습니다. 당시 귀족의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고 예수회 또한 세상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군 입대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족의 자녀들이 실전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것은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카르트가 군에 입대한 이유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책에서 체험을 하고 진리를 구하기 위한 목적의 군 입대였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교율과 통제가 생명인 군 생활이 그에게 맞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점점 군 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쯤 데카르트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의학자이자 수학자이며 자연 철학자인 이삭 비크만이었습니다. 그는 비크만과의 교류를 통해서 수학과 자연 철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엔 누구나 햇병아리 시절이 있는데 그때는 단지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비크만 안에 있는 의학과 수학, 자연 철학이 융합된 모습은 데카르트에게 큰 충격을 줬을지 모릅니다. 당시 22살의 청년 데카르트에게 홀란트 대학 학장인 이삭 비크만이라는 사람은 거인이었고 그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장이었지만 그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진리의 조약도를 발견했습니다. 준비된 철학자와 우연히 만난 결과입니다. 1618년에 발표된 그의 첫 저작인 음악개론은 비크만에게 헌정됩니다. 그는 비크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저를 당신이 깨웠군요. 당신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날이 볕이 좋은 오후라면 또 혹시나 창밖에서 간간히 새소리와 낮은 차소리가 들린다면 그날이 혹시 당신 혼자 집에 있는 날이라면 가슴에 뭔지 모를 공허함이 가득하다면 그런 날에 당신은 어떤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나요? 모든 것이 한낱 꿈인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 것일까? 볕이 좋은 오후이거나 나만 집에 있는 날이거나 창밖에 한겨울이 지나는 날에 우리는 모두 철학자가 되곤 합니다. 1619년 11월 10일 한겨울 깊은 밤이었습니다. 독일 울름 근처 노이부르크 병영입니다. 독일로 만든 큰 난로가 있고 난로 불의 온기가 주변의 추위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요한 정적입니다. 데카르트는 난로가 앞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방법서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그때 나는 독일에 있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나는 황제의 대관식을 보고 군대로 돌아가는 도중에 어느 촌락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곳에는 내 마음을 산란케 할 이야기 상대도 없었고 또 다행히 나를 괴롭히는 걱정거리나 정념도 없어서 나는 온종일 난로 있는 방에 틀어박혀 아주 한가로이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날 세 개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천둥 소리를 들은 데카르트가 놀라서 잠에서 깨는 꿈이었고, 세 번째는 책상 위에 있는 두 개의 책을 발견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전이었고 하나는 시집이었습니다. 시집을 들어 펼치자 하나의 시구가 데카르트를 사로잡습니다. 나는 내 생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날 그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학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1621년 군대를 떠난 데카르트는 이듬해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주로 파리에 머물면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방랑 생활을 계속합니다. 데카르트의 방랑은 1628년 끝이 납니다. 그는 이 오랜 이방인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난로방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나는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다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 후 9년 동안 세상에서 연출되는 모든 희극에서 배우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구경꾼이 되고자 애쓰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 내 정신 속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오류를 말끔히 뽑아버렸다. 그렇다고 내가 의심하기 위해서만 의심하고 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회의주의자들을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로 내 계획 전체는 나 스스로 확신을 얻어 동료하는 흙이나 모래는 내던지고 바위나 진흙을 찾아내는 데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정착을 선택한 곳은 모국인 프랑스가 아니라 네덜란드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소란스럽고 화려한 파리 생활은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한 반면에 네덜란드 국민에 대해서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일에 더 마음을 쓰는 아주 활동적인 위대한 국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정착하고 나서 그는 발자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덜란드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디에서 여기만큼 생활의 모든 편리와 원하는 모든 흥미를 이토록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이토록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네덜란드는 소수자에게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생각만큼 평온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1년 동안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며 은둔 생활을 했고 지인들에게는 자신이 사는 곳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도 비밀로 했는데 누군가가 서양 점성술로 그의 운명을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대 사회에서 데카르트의 사상은 불온한 것이었고 그 사상을 마음 놓고 펼치기에 중세라는 땅은 분명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네덜란드지만 그곳 역시 중세의 땅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전히 그를 귀찮게 했고 그는 항상 그들과 싸우거나 항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633년 바티칸은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의 회부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지동설이라는 진리를 주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갈릴레이는 가택연금에 처해지고 그의 모든 저작은 불태워집니다. 지금이나 예전에도 언제 어디에서나 진리나 진실은 무지나 거짓의 평평한 나라에서 살아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갈릴레이의 소식에 데카르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물리학 체계를 연구해 얻은 결과물인 세계 및 빛에 관한 논거의 출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포기합니다. 결국 이 책은 미완성인 채로 데카르트 사후에 출판됩니다. 데카르트는 이 사건 이후로 과학을 포기하고 철학에 매진하게 됩니다. 4년 후에는 자신의 대표적인 방법서설을 발표하는데 당시 철학서적은 라틴어로 쓰는 것이 관례였는데 데카르트는 이를 무시하고 프랑스어로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최초의 철학서였습니다. 관례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데카르트의 반골 기질이 드러나는 일부분입니다. 데카르트 철학은 네덜란드에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위트레흐트 대학에서는 레기우스라는 열렬한 추종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세상사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위트레흐트 대학 학장 보에티우스 목사는 노골적으로 데카르트를 비난합니다. 한때 그는 네덜란드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만큼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위트레흐트는 추방 벌금형, 저서 발행 금지로 위협하며 데카르트를 재판에 소환합니다. 프랑스 대사의 개입으로 겨우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고소가 시작됩니다. 레이던 대학이었습니다. 그곳에도 데카르트 열성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데카르트는 펠라기우스주의자이자 신성모독자로 고발됩니다. 두 번째 고소 역시 철회되었지만 레이던의 관료가 행정관들은 더 이상 데카르트를 옹호하지도 반대하지도 말라고 교수들에게 명령합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역사의 순간에 데카르트는 억압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데카르트를 기억합니다. 진실은 순간이 아니라 아주 긴 기간 조망해야 그 실체가 분명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적이고 삶은 데자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재판정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신성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는데 소크라테스의 유일한 가르침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너의 무지를 알고 너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찾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그 한마디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가 싸워야 했던 적들은 비단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한 시대나 땅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수많은 테르소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좋은 군인이지만 집에서는 각 잡힌 군인이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여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근한 또 다른 가면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관계가 다양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가면, 질 좋은 가면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능수능란하고 자연스럽게 바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분명 그들의 가면 속 시선은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부조리나 인간이 가진 모순과 허위를 통찰합니다. 그런 안목이 그들과 세계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건 어느 시대건 그들은 이방인이거나 경계인으로 존재합니다. 중세라는 땅에서 데카르트가 느꼈을 압박감과 고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전에 데카르트의 사상은 늘 사람들에게 검열받고 공격당했고 사후의 교황청은 그의 저서를 금서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가지 학문에서 진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의 서설. 방법서설의 원제목입니다. 근대의 다른 말은 계몽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란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진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세상에 널리 보급하자는 이념입니다. 근대는 바로 데카르트가 만든 세계였습니다. 1649년 네덜란드에서 입지가 약해진 데카르트는 스웨덴으로 갑니다. 당시 스웨덴의 군주였던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50년 1월 15일 데카르트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때의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겨울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 물이 어는 것에 못지않게 얼어드는 것 같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무리한 일정 탓으로 데카르트는 감기에 걸려 알아눕게 되고 그것은 폐렴으로 악화됩니다. 1650년 2월 11일 데카르트는 스웨덴에서 이방인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철학자, 진리를 추구하고 투쟁했던 영원한 이방인 데카르트의 삶이었습니다.